가장 잘한 거는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아파트라는 걸 만든 것가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단점은 아파트의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단점인 거고,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정량적인 가치관 안에 갇히게 된 이유는 주거 환경이 획일화되어 있고 학교 공간이 획일화되어 있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벽 얘기하면서 한국의 조선시대랑 지금의 또 거리감 얘기해 주셔서, 현재 그럼 대한민국 도시구조에서 가장 아쉬운 점과 가장 잘한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사적인 외부 공간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적인 외부 공간.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는 항상 공적인 공간인 뭐 등산 가서나 만나거나, 그렇죠. 뭐 무슨 골프장 가서 만나거나, 네. 뭐 한강 시민공원 가서 만나거나, 항상 보면은 퍼블릭한 공간에서만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신으신 분들이 혼자 캠핑 가잖아요. 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도심 속에서 혼자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발코니나 아니면 뭐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도시 안에 또 하나 없는 거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가장 단적인 예로 벤치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꼭 어디 도시 안에서 앉으려면 돈을 내고 카페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쉽죠. 공공으로 다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그 이유로 우리는 꼭 사적인 자유는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법. 잘못됐죠. 예, 그래서 발코니가 그나마 사적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확장시켜서 다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다 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니까 되게 저는 그게 인간을 좀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잘한 거는요? 가장 잘한 거는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아파트라는 걸 만든 것가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파트는 이제 음과 양이 다 또 공존하는 네,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단점도 있죠. 단점은 아파트의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그렇죠. 단점인 거고,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이 도시 내에서 아파트를 만들므로써 비어있는 허공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그거를 부동산 자산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다 지주가 되는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사실 한반도 역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밀화된 사회가 만들어진 거고, 밀도가 높은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땅 문서 농지를 물려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게 된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장사를 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획일화된 이유가 아파트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어쨌든 아파트가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쯤이 획일화된 건 아닌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 정책의 문제인데, 일단 대형 아파트 단지를 땅을 판매를 하고 대형 건설사가 그 땅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만 하나 짓고서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하나만, 인테리어만 제대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판매가 된 다음에 굳이 비싸게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성냥갑처럼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A, B, C, D 건설사가 다르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공급하는 대로 다 사람들이 다 사주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사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밖에 안 됐고, 그 땅을 파는 LH라는 그런 조직들이 다 어쨌든 획일화된 하나의 조직이다. 땅도 구획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그거를 대형 건설사만 사고, 그렇게 돼서 그 공급자 중심으로 소수의 LH와 소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을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획일화가 됐던 거죠. 그럼 그런 획일화된 주거 문화가 개인의,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초반부터 중요하게 여기시는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가치관을 망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엄청나죠. 일단은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저 사람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은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집과 저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집값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획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량화시킨다는 데 있거든요. 그 정량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예요?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연봉 5천만 원, 30평 이상의 아파트, 예, 2000cc 이상의 자동차, 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뭐 남자는 키 180 넘어야 되고. 아니, 180이 넘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다 숫자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정량화된 가치관을 우리는 만드는데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중산층의 기준은 뭐 철학적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자기만의 뭐 독특한 요리법을 하나씩,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정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정량적인 가치관 안에 갇히게 된 이유는 주거 환경이 획일화되어 있고 학교 공간이 획일화되어 있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런 해결해야 주거 공간이 어쨌든 아까 전에 이제 초중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제 좋은 입지를 평가받는 이유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의 영향에도 창의성에도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내가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의 획일화되고 표준 모델에 둘러싸여서 있는 삶에서 사는 사람한테 이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집을 살 때에도 우리는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야지 이 생각을 일단 하잖아요. 네. 어느 동네에 사야지, 뭐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사야지, 이런 것들이 재테크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가치관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패딩 입을 때도 다 검정색만 입고 뭐 하나 유행하면 다 똑같이 그걸 다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사회가 되게 한편으로는 획일화되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건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게 다양한 걸 선택하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치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느 지역 입지 예. 그다음에 몇 평대 뭐 몇 층에 살까 고민한다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뭐 집을 어떻게 사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일단 넓은 나라를 보시면은 네. 물론 입지 당연히 따지죠. 근데 그러니까. 선택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의 남북 방향의 길이보다 4배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도가 다른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네. 삿포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오키나와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기후대가 기온 자체가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교토에 사는 사람하고 삿포로 사는 사람하고 오키나와 사는 사람은 일단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 도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에서도 다양한 주거 환경이 또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좀 안타까운 거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네. 특히나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서울, 부산을 2시간 15분 만에 가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시간거리가 단축됐다는 얘기는 공간이 압축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도시예요, 그냥. 이 대한민국은 거의 70년대 싱가포르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하나의 도시국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 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 한 여쭤보면 지금 교통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뭐 여행 갈 때 지방이라든가 뭐 제주도라든가 뭐 제주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 갈 일이 있잖아요. 네. 가다 보면 이 서울에 있는 게 이제 스몰하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이 서울에 없는 거는 잘 없는 거죠. 특별히 뭐 네. 바다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여기 와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아, 제주도에 가서? 아니 이제 동해라든가 네. 남해라든가 이런 있으면 서울에 있는 거랑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거죠. 네네. 상가의 모양도 그렇고 뭐 다 아, 비슷하니까 네네. 차라리 서울이 더 좋은 식당도 많고 식당의 종류도 많고 하니까 지방을 좀 더 안 가게 되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근대화 시키면서 할 때 네. 그게 너무나 하나의 그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강남과 그 상가 개발과 이런 네.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전국의 모든 것들을 LH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면은 똑같은 DNA를 이식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짝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차별화가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방 혁신도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다 똑같아요. 보면은 뭐 저 분당 판교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지방 혁신도시에 가 있는 거랑 똑같고 신도시로 또 택지구역도 똑같이 해가지고 블락 사이즈도 다 비슷하고 뭐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어떤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이 이제 일본은 이렇게 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온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건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은 좁으니까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잘못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한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욕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요. 70년대에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나라가 빨리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대화의 키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 4, 50년 안에 이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가 몇백 년 하던 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준화와 대량 생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도 똑같이 근대화를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우리보다 물론 당연히 좀 빨랐지만은 일본이 건축적으로는 그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대로 기후의 이유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진 때문에 그래요. 그 지진이 많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으면 지진에 대한 위험 없고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내진 설계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잡으면은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이 가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목구조로 건물을 만들면은 흔들렸다
갖다 제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많은 식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주가 다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3,000명의 세대 수를 만들 때 한 명의 건설사 상무님이 결정을 하지만은 3,000세대를 우리가 주택으로 지으면은 3,000명의 다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명의 건축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양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 개별적 개성이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건축적으로 획일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의 건축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또 많은 프리츠커상도 수상할 수 있었고 젊은 건축가들에게 기회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주거공간 건축 디자인 다양화를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좀 관에서 주도하는 거가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또 하나 이거는 좀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정부의 시스템들이 보면은 안전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관심의, 건축심의, 뭔 놈의 심의, 뭐 무슨 소방, 뭐 장애인, 막 해가지고 진짜 건물 하나가 지어지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냐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과 행복은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개인의 자유를 줄어들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는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뭔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걸 만드는 개인의 창의를 존중해주는 쪽이 아니고 집단 지성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성 있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아니야, 너 그게 아니고 우리 집단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더 맞아. 그래서 몇십 명이 참견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못 하잖아요. 부모님이 간섭하고 친척 어른이 간섭하고 수십 명의 사람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고 하나의 개인이 내가 자유를 갖고서 뭘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의 인생과 모든 뭐 건축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 그러면 여러 명의 집단이 간섭해가지고 평균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평균으로 맞추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프리츠커상이 없는 거예요. 프리츠커상 같은 것들은 노벨상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이 꾸준하게 평생에 자기의 철학대로 밀어나가는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규제와 간섭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색깔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옷 입고 뭐 이렇게 튀게 인생을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수님도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하지만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처럼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렇게 교육받고 만약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있을 거고, 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이제 거슬 수 없는 시대로 갔잖아요. 요게 우리나라 공간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키나요? 획일화된 소형 평수?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진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 확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보다 좀 먼저 겪어본 사회가 있죠. 일본이 그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30년 뒤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간격은 줄어들었지만은 그 인구 구조 자체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노인들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많은 건축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주거 공급이라고 하는 거가 4인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학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 되던 것들도 이제 또 많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가구 수는 그대로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주거 환경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이 사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단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노후가 불안정한 노인들이 많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이러한 시니어 라이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정말 작동 잘하는 애가
한 2천만 원 자동차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냥 웬만한 간호사 수준으로 날 다 도와주고 뭐 청소 다 해주고 부축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로 차 타고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일본이 준비했던 그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로봇이 서포트를 하는 인간 사회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V라는 미니시리즈 보셨어요? 옛날 건데 80년대거든요. 그 파충류 외계인이 와가지고 저 인류를 다 자기 식량으로 쓰는 거예요. 네. 고기로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걸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소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이유는 인간하고 소하고 닭하고 다 계속해서 진화의 그 전 단계로 가면은 같은 조상에서 진화해갖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그 원자와 분자 체계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걸 먹었을 때 그거를 에너지를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먹으면은 배만 부르지 에너지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농업혁명 때부터 농사 짓고 뭐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가축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거를 유기체를 다 키운 거죠.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자연의 상태가 아니고 가공된 자연의 상태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나오면서부터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를 쓰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기계 생태계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를 유기체를 먹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석탄과 석유를 먹고 움직이지. 그러면은 석탄과 석유를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더라도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유기체 에너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보는 많은 자연이 많이 파괴가 되고 인류가 지구를 봤을 때 과거의 농업혁명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혹은 농업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전 그 사이보다도 자연이 엄청 파괴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계 생태계, 자동차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와 전기와 전화시설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를 서버들 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몇십 년 동안 이 기계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로봇 생태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얘네들이 쇳덩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죠. 네. 얘네들이 인간 개체수만큼 만약에 수억 개의 로봇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뭐 지금은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들을 로봇이 다 대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전체 지구의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유기체 생태계와 무기체 생태계를 봤을 때 무기체로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포션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돼 아까 앞으로 30년 정도 바라보게 될 세상이 되지 않을까. 교수님은 로봇의 시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로봇을 사용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뭐 생산성이나 경쟁력에서 많이 밀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을 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 특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중국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됐을 때 택시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고 로봇 노동자가 공장에 들어가면 로봇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사회에 엄청난 위험, 불안 요소를 증가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근데 그렇다 해서 국가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전 세계에서 떨어지면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뭔가 우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타협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 같은 데 그렇게 하겠죠. 일자리 없어지면 오케이 우리가 그냥 전자화폐로 다 돈 뿌려줄 테니까 최소한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줄게. 뭐 이 정도는 하겠죠.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로 내수 시장이 만들어질지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